자, 준비하자. 자, 충전, 내가 뭐 잔소리는 잔소리? 앞에서 잔소리 많이 들었니? 엄청 들었어? 내가 잔소리하면 나 죽일 거야. 근데 그 생각은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고2 여름을 지나고 있죠. 그럼 여러분도 벌써 고등학교 절반 과정이 지났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 근데 그거는 고3 2학기 기말까지를 했을 때 절반이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재수할 거 아니면요. 재수로 수시 쓸 거 아니면요. 여러분들한테는요. 고3 학기 기말까지가 사실 내신 성적의 마무리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끝났어. 2학기, 고3 1학기. 이 두 학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학 입시를 가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잖아. 그런데 저는 수능 공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왜 수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수시일 거고 수시 중에서도 뭐 수능 최저라든가 수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수능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최저 안 맞춰도 돼요. 이런 사람들. 교과 전형이에요. 그냥 교과로만 딱 산출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뭐 수능 공부에 대한 강조를 못 하겠지만 아직은 몰라.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런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하프 모의고사 주면서 여러분들 괴롭히니 이유는 뭘까? 도대체 뭘까? 이 공부를 해야지. 결국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대입의 어떤 큰 관문이 하나 있는데 얘에 대한 준비가 언제 할 거니? 우리 수능 공부하자 라고 하면 고3 겨울부터 할래? 고3 올라가는 겨울부터 할래? 야, 이때부터는 모든 고3이 다 해. 모든 고3이 다 한단 말이야. 이런 준비, 실력을 우리가 쌓는 이런 준비는 야, 이때부터 고3은 모든 고3은 다 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럼 그때 막 실력이 막 올라가면서 내 실력은 올라가겠지만 내 실력만 올라가냐? 아니야. 다른 사람 실력도 다 같이 올라가. 그래서 상대적 등급이 거의 고착화돼요. 안 변해. 물론 변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 시점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요 시점부터는 사실 뭐 쉬는 날이 어딨냐, 방학이 어딨냐, 주말이 어딨냐,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지. 왜? 고3 때 할 때 미리 땡겨와서. 지금 왜 여름방학인데 벌써부터 시작해요?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여름방학 끝나고 추석 지나고 10월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 그럼 중간고사 때 이런 공부 잘 못하겠지? 또 끝나면은 기말고사. 이런 공부 잘 못하겠지? 모의고사 공부. 언제 할래? 그럼.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야. 사실 할 수 있는. 고3 전에. 고3 들어가서는 등급이 확 안 바뀌어요. 진짜 오래 해야 하나 올라가고 진짜 오래 해야 하나 올라가요. 작년에 어떤 학생은 4등급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2등급으로 끝났는데 4월달이 3월달 첫 모의고사가 4등급이었는데 11월 수능에서 2등급이 올랐는데 그 전까지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3등급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2등급으로 올랐어. 왜?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 엄청 어렵다고 들어봤지. 수능 시험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은 올라. 공부한 만큼 모르긴 하는데 확 바뀌진 않아.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존재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본래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본래 실력. 이해됐어? 자, 그럼 본래 실력을 키우는 이런 모의고사 연습은 여러분들 교재라던가 과제장은 몇 학년 문제라고 했니? 교재장과 과제장. 고3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우리가 준 거고.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는 고2 수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 많이 해갖고 여기 와서 슥슥슥 푸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근데 슥슥슥 안 풀리지. 그래도 짜증나지, 어렵지. 또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고민을 하는 거야. 그 고민하는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시간이거든. 그건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럼 자, 요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과정으로 한번 우리가 비추어 봅시다. 자, 문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푸는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얘기해 볼까? 자, 찍어? 어떻게 해? 지문 읽고 또 그냥 지문 읽고 찍어? 문제 읽고 문제 읽고 바로 찍어? 생각해서 답을 선택하는 요 과정이잖아. 자, 요 과정이 지문을 읽는다, 문제를 읽는다, 독해력과 관련된 거야. 독해력과 관련된 거야. 지문 독해력, 문제 독해력. 그치? 지문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 아니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생각하다를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는 무슨 역이라고 하니? 사고력.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지. 그래, 그런 문제들 보통 3점짜리로 이렇게 배정이 되잖아.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되긴 해. 사실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근데 그런 패턴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빨리 찾기 문제가 됐지만 요새는 요 사고력이 없으면은 지문 읽고 문제 읽고도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빨리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 지금 시즌이란 말이야. 생각해보라고, 읽어보라고, 연습해보라고. 알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인 거야. 독해력, 사고력이라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해요. 글 읽는 연습, 지문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 좀 전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 설명 들어갈 때 그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자. 아니 5번이 왜 답이 1번이 잘못됐냐? 왜 1번이 잘못됐냐? 응? 왜 1번이 잘못됐냐?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진 이 개수는 모두 8개이다. 왜 1번이 잘못됐대? 4개라서? 여기 보자. 8개 여기에 얘네, 요 8개의 요거라며.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이거라며. 그렇지. 앞에서 이미 조건이, 여기서 이미 조건을 놓친 거잖아. 자,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온 TCA 회로에 들어온 포도당 한 분자는 8개지만 TCA 아닌 어디로 빠져? 포도당 한 분자는 그치? 이걸로 분해되면서 여기 2개가 또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요 CTA 회로에 또 투입이 되면서 그렇죠? 왜 피부루산이 몇 개로 분해가 되는데 2개잖아. 그러니까 1개는 이때 포도당 한 분자는 요 피부루산 만들어내면서 이거 2개 만들어내고 이 피부루산은 한 분자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거와 또 한 분자는 이렇게 된다. 요 4개가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8개와 요 2개가 합쳐진 개수를 우리는 다 더해줘야 포도당 한 분자에서 발생한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아까 내가 이렇게 논의하는 얘기를 듣다가 야, 이거 8개인데? 야, 포도당 한 분자 8개인데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야, 포도당 한 분자 8개 맞아. 어디에서는요? 요 과정에서는요. 근데 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TCA 회로에 들어오는 과정과 그 앞에 있는 일반 포도당 한 분자에서 피부루산 분리되면서 이때 만들어진 얘까지도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문제의 구조였다는 거죠. 이해는 됐어, 지원아? 아니야? 그럼,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친 거.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더? 네. 에어컨. 그래서 이게 지문 정리하는 방법이 단순히 지금 찾기로 가면 안 되고, 지문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고를 정리하면서 읽어줬으면은 아마 놓치지 않지 않았을까. 응?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문 설명을 좀 할 건데,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영상으로 올릴게요. 저쪽에서 수업했던 거를 녹화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푸는 방법들은 제가 영상으로 올릴게요. 알겠죠? 영상으로 올릴 것이고, 자, 요 과학 지문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과학 지문. 그리고 뒤에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쪽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올릴게요. 클래스룸에 올릴게요. 그걸로 좀 참고를 하시고 클래스룸 가입도 다시 한번 그 카톡에다 공지하겠습니다. 자, 요 과학 지문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수업에서 쓸 지문은 교재로는 103페이지. 교재로는 103페이지 펴주세요. 어? 없어? 없어? 아, 알았어. 수락을 해. 같이 한번 볼까? 자, 먼저 요 하프 모의고사랑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먼저 문단을 크게 나눠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호흡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는데 주의할 게, 자,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 호흡이란 알지? 근데 호흡은 뭐야? 이게 호흡이지.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했니 안 했니? 아니야, 안 했어. 그런 얘기 안 했어. 호흡이라고 얘기 안 했어. 에너지를 얻게 됐기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과 다른 정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체크, 여기에 맞춰서. 이거 호흡이라며. 근데 왜 아니라고 하지? 근데 그 호흡도 나오죠. 그 호흡은 어떤 호흡? 외호흡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호흡. 근데 호흡은 뭘로 나뉘어?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 내호흡이 있어. 분류를 해줬죠. 그래서 외호흡은 이렇게 폐에서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야. 그렇죠? 내호흡은 어디 있다고 하니? 이런 것이 내호흡이야. 근데 내호흡이 상당히 길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호흡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호흡의 안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세포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영양소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대. 자, 에너지가 발생한다. 다른 말로 앞에서 대응시키면 되겠지.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대응되면서 여기는 내호흡이야. 공통점 외호흡과 내호흡의 공통점은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공통점이지. 자, 그래서 5번 문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 내호흡 과정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치? 외호흡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앞에 부분 처음 문단부터 정리가 안 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글은 어떻게 쓸 건데? 라고 우리한테 지금 힌트를 주고 있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에너지 발생하기까지 과정 한번 볼까?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과정을 볼까?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 외호흡을 보자는 거야? 내호흡을 보자는 거야? 내호흡 보자는 거잖아. 내호흡 과정을 볼까? 내호흡이란 건 뭐예요?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산화되고 발생하는 그 과정은 자,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친절하다, 얘들아. 세 가지. 자, 세 가지라고 했을 때 먼저라는 순서 표지, 다음으로라는 순서 표지, 마지막으로라는 순서 표지. 자, 이 순서 표지만 보니까 결국 이 내호흡 과정을 알려줄게. 그 과정은
1번, 2번, 3번으로 나뉘어 주요 과정들을. 근데 이 주요 과정들과 함께 문제를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들이 그대로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장소를 줬다라는 거는 이 장소에서 무슨 특징이 일어나는지 특징 정리 혹은 내용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내용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도 내용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도 내용 정리하면 돼. 물론 100%막 대응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정리를 하면 되고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 그것이 이 호흡 과정의 원리야.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발생해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여기 포도당 한 문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럼 포도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돼. 자, 항상 주어 집중해주고 서술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자, 소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 포도당 흡수. 이게 일어난다고. 근데 이때 한 분자가 이 포도당의 한 분자가 두 개의 이것으로 분해되고요. 두 개의 이것과 이것도 만들어낸다. 그러면 분해되면서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자,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뭐 하는 것도 일어난다. 뭐뭐 하는 것도 일어난다. 보조사 도예요. 그렇지? 앞에서도 도가 나왔었잖아. 조직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이거는 또한 역시잖아. 공통점이라는 거고 여기서도 이것도 만들어진다라는 공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쓰기에는 좀 힘드니까 위에다가 한번 제가 대응시키면서 아니 대응이 아니라 좀 분석을 하면서 쓸게요. 포도당이 들어오는데 자 포도당 한 분자가 뭘 만들어지는 봐야지. 피부르산, 피루부산 2개 그리고 ATP 2개 NADH2 2개 만들어진다고요. 자, 다음으로 다음 과정 넥스트 타임 이 피루부산은 이 TCA 회로에 투입이 되면서 피루부산은 TCA 회로에 들어가면서 한 분자가 자, 피루부산 2개 중에 한 분자가 2개 중 한 분자가 이산화탄소 3분자 생성 CO2 3개 4개의 NADH 그리고 1개의 FA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만 많이 쓰냐 아무튼 그리고 1개의 ATP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포도당 한 분자에서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2개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곱하기 2개가 된다. 2배가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줬네. 그쵸? 한 번 더 정리한 거잖아. 원래 고3에서는 그냥 2배다 하고 처리할 거를 여기서는 그래서 6개고 8개고 2개라고. 그래서 6개고 8개고 2개 2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고3 지문은 이거 다 생략해요. 그냥 2개였어. 이렇게 만들어져. 알아서 추론해. 2배라고 추론을 우리가 했어야 되고 고2 지문에서는요. 친절하게 우리한테 2배가 된 수치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얘기해. 자, 이어서 자, 근데 문제점이 있대. 어떤 문제점? 자, ATP가 우리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은 ATP인데 ATP가 2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래서 너무 적어. ATP가 2개인데 너무 적어. 그치? 문제점. 그럼 이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면은 과학적이지가 않겠지. 이걸 분명히 해결했을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요 전달계에서 보완해 준다고. 여기서 만들어진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특징. 자, 얘네들은 에너지를 아니래? 아니래. 에너지원은 아니래. 그런데 얘가 뭐에 도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얘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너가 3개, 2개씩 ATP를 만듭니다. 전달 넘어가서. 그래서 산소 만나면 요 ATP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2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2개가 되고요. 요게 총 34개가 만들어져서 38개가 만들어집니다. 총 ATP는 얘가 넘어가서 요 3단계 과정에서는 3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산소와 만나서 여기서 요 산소가 만나면서 마지막 전자전달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자전달계에서는 3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문제 해결까지. 그래서 요 5번 문제의 답은요. 1번일 수밖에 없는 게 포도당 한 분자는 요거 더하기 이걸로 가셔야죠. 그쵸? 이거 더하기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는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포도당의 소모량은 요 무산소일 때와 유산소일 때 차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 산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죠. 요거는 산소가 있을 때, 여기는 산소가 없을 때 몇 배의 차이가 드러나요? 2 곱하기 땡땡은 38. 너무 간단하네. 19배, 19배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그 관계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읽어서 늘어난지 줄어든지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될 거야. 이것까지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안 읽은 사람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라고 답은 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기억의 이유는 자, 전자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는 왜 필요하대? 산소가 투입이 되면은 환원이라는 게, 자,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니까. 전자를 잃었던 애들을 다시 전자 수용체에 전자를 얻는 반응으로 환원이라는 과정을 시켜서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잃고 그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 과정.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 역할은 환원시키기 위해서겠죠. 그 과정을 자, 읽어줬는데 뭐 이거 내가 대충 읽었던 이유는 이 구조를 보자는 거였어요. 지금 이 과학 지문은요. 호흡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했고요. 무슨 호흡이 있고 우리 이제 내후 과정을 딱 끊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특징을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그치? 과정에 따라서. 근데 이 느낌이 좀 전에 읽으라고 했던 요 평가 문제. 자, 103페이지. 자, 요 지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고3 지문이고 어려워요. 배경 지식도 없을 테지만 배경 지식은 하나 있겠다. 우리 PCR이라는 단어는 워낙 요새 이제 유행했으니까. 한 번씩 해봤지, PCR 검사. 이거. 아우, 아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코로나 검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PCR 검사는 안 했겠지만 알아서 해줬지. 그 과정이에요, PCR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상용화된 데 얼마 안 된 과정이에요. 한 2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 자가검진 키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몇 년 안 된 기술이거든. 그럼 그 기술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DNA라고 하는 어떤 생명과학적인 우리 요소를 여기다 넣어서 생명과학 지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어떤 기술 지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우리 먼저 읽었겠지만 PCR에 대해서 나 이제 얘기할게. 근데 PCR에서 얘기할 건데 조건을 먼저 주죠.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DNA는 PCR을 할 때 몇 가지로 나눈대요? 구조를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DNA들 혹은 프라이머 혹은 이런 애들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고 프라이머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DNA 중합효소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 더 표적 DNA라는 이 친구도 우리는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표적 DNA. 자, 표적 DNA는 누구에게 있는 거니? 지문 여기서만 빨리 읽어볼까? 표적 DNA라 한다. 뭐가 표적 DNA라 한대?
증폭할 수 있는 강조하는 부위인데 어디에서? 주형 DNA에서. 그 말은 주형 DNA에 있다라는 얘기지. 요 표적 DNA는 주형 DNA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표적 DNA의 위치, 그리고 프라이머는 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특징 정리됐고,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끝과 각각 결합합니다. 뭔가 끝과 결합한대. 뭔가 DNA의 끝자락과 끝에 결합한대. DNA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염색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염기 서열을 가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중가닥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여러분들 아마 다 봤을 거야. 염색체는 어떻게 생겨있니? 요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어? 이중가닥으로 상동 염색체. 이거 언제 배운 거야? 1학년 과정에서 공통과학에 나오지 않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이미 교과서에 있는 배경 갖고 읽어줘야 된다. 어려워. 왜? 모든 과목에 통틀어서 배경 지식을 다 여기 국어에서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PCR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대요. 자, 그럼 앞부분까지는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는 자 PCR을 할 거야. PCR이란 뭐고? 자, 이제 PCR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물은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과정을 이야기할게. 그럼 과정대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네. 근데 먼저 읽으신 분들은 자, 이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 과정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이라고 또 금방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쭉 얘기하겠다는 지문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통적 PCR이 있고 아니 실시간 PCR이 있어. 여기서 또 나눠지지. 그러니까 문단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지금 한 문단이었어. 여기까지가 한 문단, 여기까지가 한 문단, 또 여기가 이제 한 문단. 그렇죠? 자, 그러면 실시간 PCR은 그럼 실시간 PCR은 뭔지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이게 하나 있고 아니 또 평강 표식 탐침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또 나눠진대. 이중가닥 그리고 형광 표식 탐침. 그런 구조로 문단이 또 나눠질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치? 이중가닥, 형광 표식 탐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자, 실시간 PCR이니까 자, 얘네 이중가닥이니 형광 표식 탐침이니 아니 그거 관련 없이 다시 얘로 돌아와서 얘의 특징.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문단을 되게 세밀하게 잘랐다가 다시 앞으로 또 왔다가. 3학년 지문은 좀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못하면은 이거 무슨 말이야? 아씨, 존나 어렵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씨, 그거 포기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근데 안 어려워. 이거 정리만 하면 되거든. 선생님, 저 정리라는 건 모르고 살아요. 제 방 정리도 안 하는 걸요. 나도 그래. 자,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서 해보자. 이런 실력을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고 당연히 이거 문제 다 틀려도 괜찮아. 지금 틀려야지. 언제 틀리려고. 수능 때만 안 틀리면 되잖아. 그치? 많이 틀려보면서 내가 뭘 못 읽었지? 아까처럼 그런 고민들 많이 필요해. 이거 분명히 앞 문제에서 앞에 우리 학부 모의고사에서 5번 문제고 답이 왜 1번이야? 1번은 도대체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근데 다시 읽으니까 내가 이거 정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만 들면 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알겠지? 다시 한번 볼까? 결과값을? 자주 틀리는 문단이 5번 문제 많이 틀렸네, 진짜로. 5번 문제 정답률이 33.3%네. 우리 지금 여기 다 풀었는데. 7명 맞았대요. 여기 중에, 여기 이렇게 맞았나? 나 다 틀리고, 저쪽 다 틀리고. 그러니까 왜 3번이라고 했냐고. 3번은 왜 그럼 3번은 적정한 거냐고. 그거 뭐뭐 하는 것도 일어난다. 그 도를 봐야 되는 거. 그래.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내용을 읽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되는 독해도 필요하지만
크게 이렇게 과정을 나눠보고 문단을 나눠보는 독해도 필요하다는 게 이거 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맞춰서 문단에 맞춰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요 문단을 조금만 더 이 지문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크게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눴다는 건 이해가 됐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뭔데? 얘가 뭐 하는지 정리해야지. 주형 DNA는 뭐 하는 거래요?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이래. 그럼 얘는 이중가닥이네. 끝. 특징 정리 끝. 얘는 이중가닥.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래요. 그 안에 핵심 부분. 그치? 자, 프라이머 나왔네. 프라이머는 어떤 친구? 프라이머는 어떤 친구? 요 표적 DNA와 동일한 DNA래. 동일한 염기서열의 DNA 특징. 그리고 이종의 프라이머가 DNA 끝에 결합하는 결합의 특징. 중합효소는 뭘 한대요? 복제한대요. DNA 복제하는 효소. 그리고 단일가닥 DNA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로 결합해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합니다.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죠. 단일가닥에서. 단일가닥 DNA가 있나? 그치, DNA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가닥과 가닥으로. 그랬을 때, 자, 이제 과정이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우선이라는 순서 표지 1번 뭐 한다? 열을 가한다. 그럼 이중가닥이 두 개의 단일가닥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후 두 번째. 각각의 단일가닥에 뭐가 결합하래? 이 프라이머가 결합하래. 프라이머가 결합. 결합시켰어요, 지금. 자, 결합하면 끊고. 세 번째, 중합효소에 의해 중합효소 누구? 앞에서 얘기했던 얘, 복제시켜주는 얘. 얘에 의해서 복제되어서 두 개의 이중가닥으로 딱 붙었지. 이거 붙여주는 애니까. 그럼 이중가닥 몇 개? 두 개가 생겼어요. 앞에서는 한 개였는데. 그럼 복제된 거 맞니? 늘어났잖아. 증폭됐잖아. 그렇게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DNA 복제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1사이클. 그럼 한 사이클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치? 두 배씩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DNA가 너무나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으면은 그때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PCR 검사를 해서 치료 채취 이렇게 해갖고 제출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그 염기서열을 안 거야. 분석을 해서 과학자들이. 그럼 거기에 맞는 프라임을 만들어서 딱 결합할 수 있는 시료를 만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취된 검체에다가 그걸 넣어버린 다음에 증폭을 엄청 시키는 거야. 사이클 돌려갖고. 2배, 4배, 8배, 16배 쭉쭉쭉 만들어내.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돼? 그쵸. 요 증폭되는 거에 대해서 발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시료를 넣어갖고. 그럼 시료에서 뭔가 색상이 딱 선명하게 드러난다? 얘 코로나 있네?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문자가 왔죠. 양성입니다. 집에 있으세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다 검사를 하셨을 거고, 뭐 격리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이어서 요 PCR은 그럼 이제 여기서 나누잖아. 전통적인 PCR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 플러스 언제에만 된대요? 최종 산물에만. 전통적인 PCR은 마지막에만 확인한대. 근데 실시간 PCR은 획기적인데 그거 실시간으로 알 수 있대. 실시간으로. 근데 하나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거. 치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에요. 자, 이런 문장도 중요하죠. 우리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시료에서 갖고 있는 검체에 시험하는 재료, 시험 재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있는지도 양도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 요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거에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놓고 봐도 되죠. 그렇죠? 왜 이거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니까. 전통적 PCR에서는
시료의 표적 DNA 양을 알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거야. 시료라는 건 뭐니 근데? 재료, 시험하는 재료. 시험하는 재료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 그게 재료잖아. 거기에 우리가 딱 찾아야 되는 표적 DNA가 얼만큼 있는지도 실시간 PCR에서는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실시간 PCR에서는. 자, 실시간 PCR은 그래서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동일하지만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공통점이잖아. 자, 그럼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서로 다른 두 대상 A와 B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질문은요.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공통점은 뭔데? 비슷한 점은 뭔데? 아니 차이점은 뭔데? 꼭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두 대상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 꼭 정리.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뭘 정리해야 되겠다. 뭘 정리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그럼 얘네들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니? 근데 벌써 공통점은 얘기해 줬잖아. 뭐? 동일한 과정이래. 아 과정이 동일해. 차이점은 뭐예요? 이미 앞에서 하나 얘기했어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어. 이거 알 수 있다, 없다. 또 두 번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확인 O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두 대상을 정리해주면 된다. 자, 그럼 실시간 확인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첫 번째 재료와 두 번째 재료, 요 추가 물질이 필요하대. 이미 문단 구조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을 거고, 그치? 그럼 얘에 대한 설명, 또 얘에 대한 설명. 그럼 똑같아요. A가 얘에 대한 설명, B가 쟤에 대한 설명. 또 얘네들은 뭐가 또 같고 뭐가 다른지를 또 정리. 1번과 2번은 그래서 또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요 물질로 결합해서 증폭을 알 수 있대. DNA에 결합한대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요. DNA에 결합. 요거는 1번. 자, 특이염료는 요 DNA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경우 프라이머는 아까 누군가 결합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끼리 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각각의 단일 가닥의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이 부분이 야 여기 결합하는데 잘못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이 얘기를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서의 특징, 1번의 특징은 잘못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이합체도 있어. 이합체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잘못 형성한 거니까.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형광 표시 탐식이라고 하는 거는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자, 소각물질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해요?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이죠. 그럼 자, 이때는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나왔을 때 자, 형광색이 발현될까 안 될까? 형광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 소각물질이 있잖아. 이미 얘를 억제하고 있잖아. 자, 얘는 그래서 형광과 소광이 같이 결합된 상태로 발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발색되지 않은 상황이죠.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부위에 결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표적 DNA의 결합. 이외 결합. 그리고 PCR 과정 중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이때 표시 탐측은 같이 표적 DNA 결합을 하고요. 이후 자, 아까 우리 요 과정이잖아. 어느 과정? 요 PCR의 과정. 그렇지? PCR의 과정 중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그 PCR의 과정에서 중화표소에 의해 또 가닥이 형성되는 중에 이때 끊어진대요. DNA와 결합이 끊어진대요.
결합은 했지만 나중에 중합 과정에서 결합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분해됩니다. 그때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이 발색을 합니다. 끊어지고 나서 형광이 발색. 그럼 얘네 둘의 특징을 한번 볼까? 1번과 2번의 특징.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DNA 결합해서 일어나는 1번의 과정, 아니 2번의 과정은 결합은 했다가 결합판이 끊어지면서 발색하는 과정.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에 대한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독해력이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싸다. 단점 비싸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또 발색도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다른 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실시간 PCR에 대한 발색도고요. 자, 이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이중가닥 표적 DNA 양과 비례합니다. 양과 비례. 그리고 초기의 양에 따라서 당연히 사이클의 그 시간도 달라질 거예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사이클을 요 값이라고 한다면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이 값과 표적 DNA 농도만 알고 있어도 미지의 시료의 표적의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앞에서 나왔었죠.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그렇죠?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표적 DNA 농도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또 한 번 연결이 되면서 요 실시간 PCR의 어떤 특징에 대한 얘기를 또 정리하고 있어요. 문단이 되게 복잡하게 우리한테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이런 문단을 읽을 때 뭔 말이야 되게 복잡하네 뭐 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천천히 맞춰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니? 왜 이렇게 또 울어? 왜 이렇게 눈이 빨개? 때리니? 하품했어?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것부터 설명할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과학 지문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과학 지문에 그 방법적인 것만 알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들어봐. 조금만 더 들어봐. 얘들아. 야, 조금만 더 들어봐. 싸면서 들어. 우리가 독서에서 모의고사 독서에서 네 지문이 나와요. 독서 이론 파트 나오고요. 인문 예술 나오고요. 과학 기술 나오고요. 사회 문화 지문이 나와요.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지문이라던가 법 지문 같은 경우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 경제 지문 같은 경우. 그때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이 나오든 기술이 나오든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수능 국어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인문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둘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감 있는 걸로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과학 지문 읽는 걸 자기 걸로 만들어내잖아. 그렇게 해서 수능 시간 안에 모의고사 시간 안에 이 두 지문까지만 완벽하게 클리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2등급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 절대 안 떨어져. 최소 2등급이야. 근데 어려울 때는 1등급도 떠요. 작년에 82점 1등급이라는 거는 20개 가까이, 20개, 10개 가까이 틀렸는데 1등급이 떴다는 얘기거든. 그치? 2점짜리 10개. 9개네. 한 지문에 몇 개인데, 한 지문에 4문제잖아. 혹은 5문제잖아. 한 지문 다 날려도 1등급이 떴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잖아. 그게 1등급이라고? 그래, 요새. 요새 되게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까지 우리가 인문예술 어떻게 읽을 것인지 꼭 고민을 했다면, 문장 정리하면서 읽을 것인지 정리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과학기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여러분들 걸로 빨리 만들라고, 실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장에 과학기술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연습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다음 주 학부 모의고사 와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이런 지문에서 경제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좀 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법 지문도 쌓으면 좋지만 법 지문은 그나마 배경 지식이 조금 덜할 거예요. 그런 사회문화 지문 읽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 단계예요. 과학기술은 그렇게 배경 지식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PCR 몰라도 읽을 수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실력 올려야 된다. 여기까지.